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말 정치 변화 14번째 영상으로 장미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백년전쟁은 1337년부터 휴전과 개전을 계속하면서 116년간 이어졌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오랜 기간 자국 내에 존재해왔던 잉글랜드 왕실령을 흡수하여 영토 통일도 달성하고 중앙집권의 발판을 완성해간 반면, 백년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은 중앙집권화를 향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영상 내용인 장미전쟁입니다. 장미전쟁은 백년전쟁이 끝난 지 불과 2년 후인 1455년부터 1485년까지 플랜테저넷 왕가라는 한 뿌리에서 생겨난 두 방개 가문이 영국의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인 30년간의 내전으로 전쟁의 두 주역인 랭커스터가와 요크 가문이 각각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문장으로 하고 있어 장미전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전쟁은 간단하게는 두 가문 간의 왕위 계승 다툼이지만, 실제로는 잉글랜드 귀족 가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며, 그 어느 시대보다 권모술수와 배신이 넘쳐나고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도 수차례 펼쳐지면서 헨리 6세나 리처드 3세 같은 셰익스피어 역사극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장미전쟁의 핵심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랭커스터 왕조의 시작은 플랜테저넷 왕조 직계 마지막 국왕인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그의 아들 헨리 5세는 백년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대단한 군주로 랭커스터 왕조 중 가장 유명한 국왕이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1살짜리 어린 아들 헨리 6세가 즉위한다는 것. 셋째로는 이 헨리 6세 때 영국이 백년전쟁에서 최종 패배하면서 왕권 약화를 배경으로 랭커스터와 요크 두 가문 간 갈등이 고조되어 1455년부터 장미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장미전쟁의 시작은 당시 요크가 최고 실력자인 제3대 요크 공작 리처드가 헨리 6세에 도전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요크 공작 리처드는 웨이크필드 전투에서 전사하지만 그의 아들이 랭커스터 왕조의 헨리 6세를 몰아내고 요크 왕조 첫 번째 국왕 에드워드 4세가 된다는 것. 다섯째로는 이 에드워드 4세 등극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킹메이커라 불리는 인물이 바로 리처드 네빌인데, 요크파와 동맹했던 리처드 네빌이 국왕과의 갈등으로 랭커스터파로 돌아서면서 헨리 6세가 잠시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 여섯째로는 에드워드 4세 뒤를 이어 에드워드 5세가 즉위했지만, 대단한 야심가인 숙부 리처드가 어린 조카 에드워드 5세를 즉위 2개월 만에 몰아내고 역사 속에 악명을 떨치는 리처드 3세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1485년에 이 리처드 3세를 몰아내고 랭커스터 계열의 헨리 튜더가 헨리 7세가 되면서 드디어 장미전쟁은 끝나고 절대 왕정으로 유명한 튜더 왕조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상당히 복잡한 줄거리이지만 영국 역사 탐구나 이 시대를 소재로 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랭커스터 왕조의 출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왕위 계승을 걸고 대결하는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두 가문의 출발은 백년전쟁을 처음 시작한 국왕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3세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에드워드 3세와 왕비 에노의 필리파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심각한 혹의 문제를 겪었던 다른 국왕들과 달리 많은 자녀를 남기면서 후손들 간의 왕위 계승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장남이 유명한 에드워드 흑태자이고 둘째가 엔트워 프라이오넬, 셋째가 랭커스터 가문을 열었던 곤트의 존, 그리고 넷째가 요크 가문을 시작한 랭글리 에드먼드입니다. 헨리 4세의 아버지로 랭커스터 왕가의 출발점이 된 곤트의 존은 백년전쟁 일기 크래시 전투와 푸어티의 전투 등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형 흑태자가 병마에 시달리면서 조정 내의 중요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그는
랭커스터 불랑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는 백년전쟁 초기 뛰어난 군사지휘관이자 플랜테전의 가문 일원 중 가장 부유하면서 막강한 정치력을 지녔던 랭커스터 공작 로스몬트 헨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으로 랭커스터 백작 칭호와 국왕에 비견될 만한 엄청난 재산까지 물려받았고 이후 랭커스터 공작이 되면서 노쇠한 아버지 에드워드 3세와 병이 걸린 형 흑태자를 대신하여 사실상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태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에드워드 3세의 후계를 손자인 리처드 2세가 10살 나이로 이어받으면서 섭정이 된 곤투존이 국가 통치를 맡게 되었지만 당시 영국은 백년전쟁 2기 캐롤라인 전쟁에서 프랑스 샤를 5세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었고 국방재원 마련을 위해 인두스까지 부과하면서 1381년 와트 타일러 난도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반란 당시 곤투존은 런던을 떠나 있어 반란군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는데 반면 14살의 어린 나이지만 나름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리처드 2세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농민 반란군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와트 타일러가 협상 과정에 살해되는 상황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농민군들 앞에 말을 탄 어린 국왕이 나타나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하자 국왕의 위험에 놀란 농민군들은 얼떨결에 무기를 내려놓았고 이를 계기로 왕실과 농민들과의 협상은 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리처드 2세는 협상 약속을 철회하는 뒤통수를 쳤고 반발하는 농민 반란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속임수와 강압으로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면서 자신감을 얻은 리처드 2세는 숙부 곤투존을 견제하는 세력들을 모아 서폭 백작 마이클 등으로 대표되는 소수 측근 정치를 실시했고 아울러 백년전쟁을 끝내려 프랑스의 유화 정책을 취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기존 세력들 중심의 의회파와 충돌하게 됩니다. 의회와 국왕 사이를 어느 정도 중재해주던 곤투존이 아내 콘스탄스의 카스티아 왕위 계승 문제로 잠시 영국을 떠나 있는 동안 양측의 갈등은 더 커졌고 결국 5명의 청원파 귀족들은 이른바 원더풀 의회에서 국왕 측근들을 탄핵하고 귀족들로 구성된 11인 위원회에 국왕에 대한 섭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리처드 2세는 크게 반발했지만 곤투존 아들로 훗날 헨리 4세가 되는 헨리 볼링브로크가 지휘하는 의회군이 국왕 측 군대를 격파하고 1388년 2월 이른바 무자비한 의회를 개최하여 국왕 측근들을 반역죄로 처형 또는 추방해버리게 됩니다. 측근 세력 제거에 경로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굴복했던 리처드 2세는 귀국한 숙부 곤투존의 조정으로 다시 통제력을 장악하자 주종 세력을 모으면서 복수 기회를 노렸고 1397년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의회 청원파의 우두머리 5명을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 랭커스터가 시조인 곤투존은 양측을 중재하려다 막내 동생인 우드스톡 토머스도 살해당하고 아들 헨리 볼링브로크도 상속권을 박탈당한 채 추방당하는 상황 속에 1399년 5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숙부 곤투존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리처드 2세는 사촌인 헨리 볼링브로크에게 돌아갈 랭커스터 가문 영지까지 몰수하면서 복수에 성공하는 듯 했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시도를 반역으로 규정하는 법까지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처드 2세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직 전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아일랜드 원정을 위해 잉글랜드를 떠나버렸고 이것은 의회파에 반격 기회를 주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로 추방당했던 헨리가 군대를 끌고 잉글랜드로 침공해오자 리처드 2세의 독단에 반감을 가졌던 대다수 귀족들이 헨리 측에 가담하면서 결국 리처드 2세는 체포되어 지하감옥에 갇혔다가 굶주림 속에 살해당하면서 플랜테전의 왕조 직계는 단절되고 헨리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랭커스터 왕조의 첫 번째 국왕인 헨리 4세입니다. 플랜테전의 왕조의 반기인 랭커스터 왕조는 헨리 4세와 헨리 5세, 헨리 6세의 3명 국왕을 배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국왕인 헨리 4세는 사촌 동생 리처드 2세에 반대하는 5명 의회 청원파에 참여했다가 이후 1399년에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 랭커스터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위된 리처드 2세가 후계자 없이 감옥에서 사망한 이후에도 헨리 4세의 왕위 찬탈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헨리 4세는 수많은 반란과 웨일즈 분리 독립 봉기까지 진압하느라 힘들어하다가 1413년에 급성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헨리 4세의 뒤를 이어 랭커스터 왕조 중 가장 유명한 국왕이 즉위하는데 그가 헨리 5세입니다. 그는 헨리 4세의 장남으로 재위 기간은 9년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100년 전쟁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190cm가 넘는 장신에다 전장에서 병사들과 같이 뒤섞여 싸우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용맹한 전쟁 영웅으로 3기 랭커스터 전쟁 초반 당시의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만들면서 셰익스피어 이국 헨리 5세와 이를 원작으로 하는 수많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활약했지만 유흥에 빠져 살기도 했던 왕세자 헨리가 1413년 국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며 흑사병과 농민반란, 그리고 귀족들의 내분들까지 잘 처리하면서 영국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정권 다툼을 이용해 부르고 뉴퍼와 결탁하면서 프랑스를 침공했고 병력과 물자 부족 등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1415년 100년 전쟁 중 잉글랜드 최대 승리라 평가받는 아젠쿠르 전투에서 영국 특유의 보병장 공병을 이용해 영국보다 몇 배 전력을 지닌 프랑스 중장기병을 격퇴시키면서 프랑스를 완전히 격파하고 몸값을 받기 위해 사로잡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두는 일반적 관리와 달리 아르마니아파 귀족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프랑스 포로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야심이 대단했던 그는 이 아젠쿠르 전투 승리를 배경으로 이미 정신병이 심해진 샤를 6세의 후계를 헨리 5세나 그 후계자가 이어받는다는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고 샤를 6세 딸인 발로와 카트린과도 결혼하여 샤를 6세 사위가 되면서 영국 왕위뿐 아니라 프랑스 왕위 계승권까지 공고히 하는 듯했지만 1422년 35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전염병인 이질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원대한 야심은 꺾이게 되고 100년 전쟁의 향방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단했던 아버지 헨리 5세를 이어 영국 국왕이 된 헨리 6세는 즉위 당시 생후 9개월에 불과했으므로 숙부 베드포드 공작 존과 글로스터 공작 험프리들이 섭정 정부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왕으로 즉위한 2달 뒤에 외할아버지 샤를 6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헨리 6세는 트루아 조약에 근거하여 프랑스 왕위까지 이어받으면서 결국 그는 한 살 나이에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국왕이 됩니다. 하지만 샤를 6세 아들인 샤를 왕세자가 트루아 조약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카 헨리 6세와 외삼촌 샤를 왕세자 사이에 프랑스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초반에 극히 불리했던 샤를 왕세자는 1429년 오를레앙을 함락시킨 잔다르크 활약을 바탕으로 랭스 대성당에서 샤를 7세로 공식 대관하며 전세를 뒤집었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116년간의 100년 전쟁은 1453년 카스티용 전투 이후 보르도가 함락되면서 프랑스 승리로 끝나게 된 반면 100년 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은 1455년부터 혈육들 간의 피 튀기는 내전 장미전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장미전쟁의 시작은 요크가 최고 실력자인 제3대 요크 공장 리처드가 랭커스터 왕조 헨리 6세에 도전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랭커스터가의 라이벌로 플랜테저넷 왕조의 또 하나 반개 가문인 요크 가문의 출발이 된 사람은 에드워드 3세의 사남 제1대 요크 공장 랭글리 에드먼드이고 요크 왕조는 에드워드 4세와 에드워드 5세, 리처드 3세의 3명 국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크 가문이 랭커스터가에 도전하게 된 것은 100년 전쟁 패배가 중요 배경이 되었고 당시 잉글랜드 국왕은 랭커스터가의 헨리 6세였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100년 전쟁에서 영국은 엄청난 비용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전쟁 패배로 칼레를 제외한 프랑스 내 영지를 모두 상실하면서 왕실위신은 추락한 반면 프랑스에서 귀국한 귀족 실력자들은 귀환한 병사들을 규합하여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100년 전쟁 직후의 영국은 정치 불안정과 아울러 국가 질서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 정치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제3대 요크 공장 리처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크 가문이 왕위 계승 정통성 면에서 랭커스터 가문에 앞선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에드워드 3세 사남 랭글리 에드먼드의 아들이라 부계로는 셋째 후손인 랭커스터 가문보다 서열이 낮지만 리처드를 출산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앤 모티머는 에드워드 3세 이남인 라이오넬이 증손녀로 이후 리처드가 둘째 라이오넬과의 공식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크 공장 리처드는 영국 왕좌에 대한 서열뿐 아니라 부계와 모계의 자귀, 영지까지 모두 이어받았고 잠시 후에 알아볼
네빌 가문의 시실리 네빌과도 결혼하여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실력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자식이 없었던 헨리 6세의 뒤를 이을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랭커스터 왕권이 더욱 약화되면서 결국 왕권에 도전할 여지를 준 것은 헨리 6세의 정신병이었습니다. 외조부 샤를 6세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유전병과 백년전쟁 패배에 충격을 받은 헨리 6세에게 1453년 처음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요크 공장 리처드가 호국경이 되면서 당시 국왕 대신 실제 국정을 총괄해 가던 왕비 앙주 마가렛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녀는 영국과 프랑스 간 평화협약의 일환으로 헨리 6세와 결혼해 잉글랜드 왕비가 되었지만 프랑스 출신이라 영국 내에서는 인기도 없었고 결혼 8년 만에 아들 웨스트민스터 에드워드가 태어났지만 헨리 6세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 아들이 헨리 6세 자식이 아닐 거라는 불륜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총명함과 활동력, 결단력까지 갖추었던 그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랭커스터파를 이끌면서 요크가와 대결하게 됩니다. 당시 랭커스터파의 최고 실력자는 곤트존의 손자인 2대 서머셋 공작 에드먼드 보퍼트로 장미전쟁을 상징하는 그림에서 요크 공작 리처드와 나란히 묘사된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던 두 사람은 백년전쟁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는데 뛰어난 군인으로 한때 잉글랜드군 총사령관으로까지 활약했던 리처드는 프랑스에 뺏긴 영토 탈환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전쟁 수행을 주장한 반면 랭커스터파의 보퍼트는 평화를 위해 영국의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 연패하고 있던 영국이 1453년 백년전쟁에서 최종 패배하자 호국경이 된 리처드는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랭커스터파를 밀어붙였는데 때마침 헨리 6세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자 마가렛 왕비와 손잡은 서머셋 공작 보퍼트는 리처드의 호국경 지위를 박탈하고 정권을 쥐면서 양측 간 갈등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 계파 간 대립이 장미전쟁이라는 무력 충돌로 번지게 된 직접 도화선은 마가렛 왕비가 요크파를 배제한 채 국가중대사를 논의하는 대평의회를 소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신들이 고발될 거라 예상한 요크파 측이 1455년 5월 22일 런던 북쪽 세인트 알반스에서 랭커스터파를 가로막으면서 드디어 장미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교전에서 요크 공작 리처드가 랭커스터 왕실 군대를 격파하면서 서머셋 공작 에드먼드 보퍼트는 전사하고 헨리 6세도 생포되게 됩니다. 승기를 잡은 요크파 리처드가 다시 호국경이 되면서 4년간의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는 듯 했지만 왕비 마가렛이 리처드에게 왕위에 대한 요구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항해 리처드는 헨리 6세 아들의 혈통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또다시 커지고 결국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1460년 7월 노스햄프턴 전투에서 요크파와 손잡은 제16대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이 랭커스터파를 격파하고 헨리 6세를 다시 생포하지만 요크 공작 리처드가 의회 내 왕좌의 손을 얻는 행동으로 왕위에 대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여러 귀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후 워릭 백작의 조종으로 양측은 헨리 6세의 후계를 리처드로 인정하는 협정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국왕도 이를 승인하면서 드디어 내전이 종식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속권 박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마가렛 왕비는 퍼시 가문과 서머셋 가문 등 랭커스터 병력을 끌어모았고 1460년 12월 요크 공작이 측근들을 데리고 샌달성으로 이동하자 군대를 모은 마가렛 왕비는 아들 에드먼드와 함께 샌달성을 포위하고 리처드 맏아들인 마치백작 에드워드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리처드를 공격하려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리처드가 참모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안전한 샌달성을 떠나 2배가 넘는 랭커스터 군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1460년 12월 30일 유명한 웨이크필드 전투에서 요크파는 대패하고 요크 공작 리처드는 아들 러틀랜드 백작 에드먼드와 함께 살해되었으며 참수된 그의 목은 요크 성문에 효수되면서 장미전쟁 초기 주인공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왕위 계승을 주장해온 요크가 최고 실력자를 드디어 제거하면서 랭커스터파는 승리를 얻어내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 아들 마치백작 에드워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1461년 2월 모티머스 크로스 전투에서 에드워드는 랭커스터군을 격파하고
의회에서 국왕임을 선포했고 이후 3월의 토우턴 전투에서 다시 랭커스터 군대와 격돌하게 되는데 장미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라 일컬어지는 이 토우턴 전투에서 마거렛 왕비와 아들 에드워드는 가까스로 스코틀랜드로 도주했지만 랭커스터파는 노썸벌랜드 백작 캘리퍼시 등 수많은 귀족들이 전사하는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1461년 6월 28일 마치 백작 에드워드가 런던 시민들의 지지 속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고 첫 번째 요크 왕조 국왕 에드워드 4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드워드 4세가 국왕으로 등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측근과의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국왕 사촌인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과의 갈등입니다. 리처드 네빌은 장미 전쟁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인물로 헨리 6세를 몰아내고 에드워드 4세가 등극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국왕 제조기 킹메이커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장미 전쟁이 랭커스터가와 요크가의 내전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잉글랜드 대다수 귀족 가문들이 편을 나눠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 가운데 랭커스터가나 요크가만큼 강력한 가문이 바로 네빌 가문이었습니다. 양쪽 가문과 모두 연결되어 있던 네빌이 굳이 요크파와 손잡은 이유는 잉글랜드 북부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네빌 가문은 노썸벌랜드 백작 퍼시 가문과 오래 대립하고 있었는데 헨리 6세가 퍼시 가문 편을 들면서 결국 리처드 네빌은 요크 공작 리처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후 에드워드 4세 아버지인 요크 공작 리처드와 네빌의 아버지가 웨이크필드 전투에서 같이 전사하면서 사촌간인 에드워드 4세와 네빌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뛰어난 전략가인 리처드 네빌은 조금 전에 알아본 토우턴 전투에서 두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하고 네빌과 오래 대립해오던 노썸벌랜드 백작 캘리퍼시도 죽이면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4세가 일단 국왕으로 등극하자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194cm의 큰 키와 잘생긴 외모에다 사교적 성격을 지닌 에드워드 4세는 국왕이 된 후 자신만의 측근 세력을 모으면서 워릭 백작을 견제하게 되는데 두 사람 간 실제 갈등은 에드워드 4세의 결혼 문제로 시작되게 됩니다. 킹메이커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네빌은 당시 프랑스로 망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헨리 6세 왕비 마가렛을 견제하고 전국 안정을 위해 에드워드 4세와 프랑스 왕실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에드워드 4세가 랭커스터 지지파 출신인데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 미망인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비밀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평민 신분에 가까운 여자와 결혼해버린 국왕 때문에 프랑스와의 혼인 동맹을 무효화시키느라 입장이 곤란해진 네빌은 국왕의 경솔함을 비판했지만 브리튼 최고 미녀로 영국 최초의 평민 출신 왕비가 된 엘리자베스는 국왕의 총애를 받으며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면서 네빌과 항속관계가 되었고 에드워드 4세도 왕비 집안인 우드빌가를 밀어주면서 네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에드워드 4세 여동생인 요크 마가렛 결혼 교섭을 위해 네빌이 다시 프랑스로 파견된 상황에서 에드워드 4세가 우드빌과의 교섭을 통해 프랑스 왕가의 적대적인 부르고뉴 공작 측과 마가렛을 결혼시키는 비밀 조약을 체결하면서 명예가 실추당하고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네빌은 국왕과의 결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은 국왕의 동생이자 자신의 장녀 이사벨 네빌과 결혼한 클라렌스 공작 조지 옹립을 시도하며 반란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후 랭커스터군과 합류한 네빌은 1469년 에지코트 전투에서 에드워드 4세를 생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스코틀랜드 침공이 이어지는 혼란 속이라 군대 지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왕을 석방하게 되는데 이후 양측 간 화해 시도도 있었지만 에드워드 4세가 네빌 남동생인 몬테그 공작 존이 가지고 있던 노썸벌랜드 백작 직위를 압수해 네빌 가문의 라이벌인 퍼시 가문에 돌려주면서 국왕과의 화해를 포기한 네빌은 프랑스로 망명해 루이 11세를 찾아갔고 루이 11세는 친정으로 망명해 있던 헨리 6세 왕비 마가렛과 네빌의 화해를 주선하면서 네빌은 오랜 기간 대립해온 랭커스터파와 손잡게 됩니다. 이후 헨리 6세 아들인 웨일즈 왕자 에드워드와 네빌의 자녀 앤네빌을 결혼시키면서 동맹한 두 세력은 런던을 점령하고 1470년 10월 헨리 6세를 다시 국왕으로 복위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리처드 네빌은 킹메이커의 명성을 다시 보여주는 듯 했지만 상황은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부르고뉴 공국 일부인 플랑드르로 도피하여
군대를 재정비한 에드워드 4세의 요크 군대가 1471년 4월 바넷 전투에서 랭커스터군을 격파하면서 헨리 6세의 2차 집권은 1년 만에 끝나고 역사 속의 킹메이커로 이름을 새긴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벌어진 퀘케스베리 전투에서 요크군은 17세의 헨리 6세 아들인 웨일즈 왕자를 살해하고 마가렛 왕비도 생포하게 되는데, 전투 직후 헨리 6세 복위 움직임이 생겨나자 런던탑에 수감되어 있던 헨리 6세까지 살해하면서 플랜테저넷 왕조 반계인 랭커스터 왕조는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반란을 마무리하고 통치권을 장악한 에드워드 4세는 이후 엘리자베스 왕비 외에도 수많은 정부를 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생활을 남겼는데, 1483년 43세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에드워드 4세의 난잡한 여자 문제는 남겨진 엘리자베스 왕비와 자식들의 불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에드워드 4세가 급사하고 12살의 에드워드 5세가 1483년 4월 즉위하게 되는데, 섭정이 된 사람은 에드워드 4세의 막내 동생이자 국왕의 숙부로 이후 리처드 3세가 되는 글로스터 공장 리처드입니다. 야심이 대단했던 리처드는 호국경이 되자 바로 왕위 찬탈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에드워드 5세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국왕의 무후인 엘리자베스 가문에 관한 것뿐 아니라 에드워드 4세의 여자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에드워드 4세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 증인을 만들어냄으로써 엘리자베스의 왕비 자격을 박탈하고 국왕 에드워드 5세를 사생아로 만들어버리면서 결국 국왕 에드워드 5세는 대관식도 하지 못한 채 동생 요크 공작 슈루즈베리 리처드와 함께 런던탑에 감금되었다가 행방불명되는데, 다른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리처드 3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드워드 5세의 국왕 제위 기간은 단 2개월이었습니다. 조카인 에드워드 5세를 밀어내고 1483년 6월 25일 왕위에 오르면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다가 이후 조카 단종을 살해하는 수양대군과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요크 왕조 마지막 국왕 리처드 3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위 쟁탈 과정에 형제나 친인척들을 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영국 역사 속에서 리처드 3세는 가장 부정적 평가가 많은 국왕인데, 이런 오명은 리처드 3세를 제거하고 들어선 튜더 왕조에 의해 더 강화되었고, 특히 헨리 7세의 소녀로 튜더 왕조 전성기 엘리자베스 1세의 전폭적 후원을 받았던 셰익스피어 대표작 리처드 3세에서 그는 추악한 외모를 지닌 꼽주왕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최고의 악인으로 묘사되는 등, 리처드 3세는 비록 재위 기간은 2년에 불과하지만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은 수많은 작품 소재가 되었으며 그의 죽음으로 장미전쟁도 종결되게 됩니다. 제3대 요크 공장 리처드의 아들로 선천적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글로스터 공장 리처드는 어릴 때부터 상당한 야심이 있었다는데, 처음에는 작은 형 클러렌스 공작 조지와 함께 워릭 백작 네빌과 손잡기도 했지만 킹메이커 네빌의 관심이 형에게만 향해 있음을 확인한 리처드는 에드워드 4세 측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후 랭커스터파에 쫓겨다니던 형 에드워드 4세를 도와 워릭 백작을 죽인 바넷 전투에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섰고, 랭커스터파를 괴멸시킨 튜케스베리 전투에서도 맹활약하여 형의 신임을 얻으면서 이후 동생 조지를 반역 혐의로 처형한 에드워드 4세는 남아있는 동생 리처드를 어린 아들 에드워드 5세 단독 섭정으로 지정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섭정이 된 리처드는 엘리자베스 왕비 동생인 리버스 백작 앤서니 등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많은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는데, 특히 요크 가문의 충실한 추종자이자 에드워드 4세의 최측근으로 인망이 높았던 국왕자문회의 수장 윌리엄 헤이스팅스를 재판 없이 처형하면서 백성들에게 포악한 인물로 비춰지게 됩니다. 헤이스팅스 처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리처드는 에드워드 5세를 감금하고 리버스 백작 추종 세력들까지 대거 처형하며 외척 우드 빌가를 제거했고, 에드워드 4세의 중언 의혹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계승자임을 주장하면서 결국 1483년 리처드 3세로 국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왕위 찬탈에 반발하는 버킹엄 공작 등의 반란도 진압한 리처드 3세는 민심 안정을 위해 의회를 개최했는데, 리처드 3세 시대의 의회 소집은 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소집되었지만, 왕국의 백성들은 어떠한 인도세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사법권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개혁,
그리고 산업보호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내용까지 포함된 공법 15조를 통과시키면서 사법체계 개혁과 평민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재위에도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용기 있는 전사국왕이라 평가받기도 하는 리처드 3세가 극도의 부정적 악평을 받는 이유는 왕위 찬탈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제거한 것 외에도 그의 왕비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리처드 3세의 왕비는 킹메이커 리처드 네빌의 둘째 딸인 앤 네빌입니다. 원래 랭커스터가와의 동맹을 노리던 아버지에 의해 14살 나이에 헨리 6세 아들인 웨스트민스터 에드워드와 결혼했던 그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지 네빌과 남편인 에드워드, 그리고 시아버지 헨리 6세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고 포로 신분으로 런던으로 이송되지만 막강했던 네빌 가문의 상속자인 그녀에게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와 남편을 죽였던 글로스터 공장 리처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가 앤에게 청혼을 하자 앤의 언니 이사벨 네빌과 결혼한 클라렌스 공작 조지는 처제가 자신의 친동생 리처드와 결혼하게 되면 네빌 가문의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므로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앤을 하녀처럼 꾸며 구금하기도 했다는데 부하들을 동원하여 수소문 끝에 앤을 찾아낸 리처드는 그녀를 탈출시켰고 어린 시절부터 네빌 가문에서 같이 자랐던 리처드와 앤은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리처드 3세의 왕위 찬탈로 앤 네빌은 왕비가 되었고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후계자 미들햄 에드워드도 태어났지만 국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아들이 요절하면서 두 사람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몇 달 뒤 앤 왕비마저 28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두 사람에 대한 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본인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데다 유일한 후계자마저 사라지면서 후계가 불안해진 리처드 3세는 앤 왕비가 혈액으로 병석에 눕게 되자 에드워드 4세의 장녀 요크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3세가 엘리자베스에게 아내는 중병이라 곧 죽을 것 같으니 조금 지나면 재혼할 수 있다는 언지를 했다고 하는데 국왕의 재혼 상대로 언급되는 요크 엘리자베스는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이라 바로 리처드 3세에 친족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결혼에 대한 소문이 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리처드 3세는 의회에 나와 청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뜻밖에도 당사자인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동생 2명을 죽인 삼촌 리처드 3세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등 막장에 가까운 상황까지 전개되는데 엘리자베스가 살아남기 위한 처신을 한 것인지 또 실제 리처드 3세가 청혼했는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리처드 3세에 대한 귀족들의 반감과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산되었고 이 결혼설은 이후 일어날 반란의 계기가 됩니다. 사실 요크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헨리 튜더입니다. 리처드 3세가 조카 둘을 감금하고 왕위를 찬탈하자 남은 자식들을 때리고 몸을 피한 엘리자베스 왕비는 비밀리에 랭커스터가의 마거렛 포퍼트와 서신을 주고받게 되는데 포퍼트의 아들인 리치먼드 백작 헨리를 국왕으로 옹립할 것과 장녀 요크 엘리자베스와 헨리와의 결혼을 약속하는 비밀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이 약속은 결렬되고 엘리자베스 왕비는 영지도 박탈당한 채 감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협약의 당사자인 헨리 튜더가 바로 튜더 왕조를 개창하게 되는 헨리 7세입니다. 헨리 튜더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조부인 오원 튜더가 랭커스터 왕조 두 번째 국왕인 헨리 5세 미망인 발루아 카트린과 결혼하면서 랭커스터 가문의 반계로 인정받고는 있었지만 왕실 혈통과의 결혼이 꼭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이미 결혼 이야기가 있었던 요크 엘리자베스와 국왕 리처드 3세의 결혼설이 퍼지자 헨리 튜더는 1485년 반 리처드 세력을 규합했고 이미 민심을 잃은 리처드 3세에 반대하는 랭커스터가와 요크가를 포함한 많은 귀족 가문이 이에 호응하고 프랑스의 지원도 받으면서 드디어 헨리 튜더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485년 8월 7일 헨리 튜더가 군대를 끌고 웨일즈의 밀포드 헤이븐 주변에 상륙하자 리처드 3세는 반란군에 맞설 귀족들을 소집했는데 국왕 소집에 응한 귀족은 많지 않았고 1485년 8월 22일 잉글랜드 중부 레스터 지방에서 리처드 3세와 헨리 튜더 사이에 운명을 건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장미전쟁 마지막 전투인 보스워스 전투입니다. 소집에 응한 귀족이 적었다고 해도 튜더 측에 비해 국왕 측이 2배 병력을 보유했고 이미 전쟁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실전 경험도 많았던 리처드 3세가 전투 초반에는 유리했지만
튜더 측의 노련한 장군 옥스퍼드 백작의 책략으로 요크 측이 큰 피해를 보게 되자 리처드 3세는 휘하의 노선벌랜드 백작 헨리 퍼시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랭커스터파였다가 요크 쪽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네빌 가문으로부터 백작 즉위를 돌려받기도 했던 퍼시 가문의 헨리 퍼시가 국왕을 배신하면서 전세에 치명적 영향을 주었고 다른 병력들마저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결국 참모들의 배신과 함께 자신의 출정 명령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측근들의 후퇴 건의를 거부하고 탑승자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말한장을 탄 리처드 3세는 정예기사 100명과 함께 기사창 랜스를 들고 헨리 튜더를 향해 직접 돌격하게 되는데 헨리 튜더의 기술을 죽이고 호위기사들과 격투가 벌어지면서 군대 지휘 경험이 없는 헨리 튜더는 급히 피신하기도 하지만 잉글랜드 북부 귀족으로 아들이 리처드 3세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토머스 스탠리마저 튜더 측에 가담하여 전세가 기울면서 끝까지 부하들을 지휘하며 싸우던 리처드 3세는 낙마하여 전신의 무수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전사국왕다운 장렬한 최후를 맞았고 국왕의 기수인 퍼실 경도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도 죽을 때까지 국왕기를 지키다 전사했으며 남은 국왕 측 병사들도 처참하게 살해되면서 30년간의 장미 전쟁은 보스워스 전투를 끝으로 드디어 종결되게 됩니다. 참고로 2012년 리처드 3세 유골이 발견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리처드 3세에 대한 역사적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리카디언들의 노력이 나름 결실을 맺으면서 영국 레스터 지방 수도 원터에서 리처드 3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되었는데 척추 측만증에 휘어진 척추뼈와 참혹한 상처를 지닌 유골은 이후 탄소연대 측정이나 리처드 3세 목의 후손들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검사에서 유전자 정보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으면서 되살아난 장미전쟁 시대 국왕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유골은 가톨릭식 장례를 거쳐 성공회 레스터 대성당에 재안치되면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알아본 중세 영국 역사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혈족 간 암투가 벌어진 30년간의 장미전쟁은 백년 전쟁과 함께 중세의 종말을 알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나긴 백년 전쟁을 통해 몰락해가고 있던 영국의 귀족 세력들은 장미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몰락하게 되는데 대다수 잉글랜드 귀족들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여 쌍방 간의 치열한 사륙전이 벌어진 데다 사로잡은 포로를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전통도 줄어들어 생활률도 낮아지면서 급감한 귀족 숫자는 결국 귀족 세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배경으로 왕권은 강화되면서 드디어 영국은 중앙 집권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 헨리 2세부터 시작된 중세 잉글랜드의 플랜테전의 왕조는 요크 왕조 마지막 국왕 리처드 3세 죽음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새 왕조인 튜더 왕조가 개창되게 됩니다. 랭커스터계의 헨리 튜더가 화합을 위해 요크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고 헨리 7세로 등극하면서 두 방계 왕조 혈육인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합쳐지는 형식으로 튜더 왕조가 탄생하게 되고 이 튜더 왕조의 문장은 두 가문 상징이 합쳐진 튜더 로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튜더 왕조는 긴 전쟁 과정의 중요 인물들이 거의 제거되는 등 왕권을 견제할 세력이 줄어들면서 이를 배경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왕권을 특징으로 절대 왕정이 출현하게 되었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로 대표되는 튜더 왕조를 통해 이후 영국은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귀족수와 세습의원 감소를 배경으로 지주 출신의 지방 유력자인 젠트리들이나 독립자형 농민인 요먼 세력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후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등 영국 시민혁명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장미전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